최근에 개미 투자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 곧버스라고 들어보셨죠? 그쵸. 인버스, 곧버스. 예, 이제 몇 배 레버리지까지 해서 매도에 베팅하는. 사실 좀 무서운 버스인데.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 안 타는 게 좋은 안 버스인데. 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이 곧버스를 타신 분이 그렇게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조그마한 수익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들이 이제 도파민 중독 상태다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공매도만 금지하면 장이 확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 주 증시를 보면 투자자들의 기대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까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공매도 금지 조치의 약발은 정말 끝난 걸까요? 그리고 간밤에 파월 의장은 왜 또 무서운 얘기를 해서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증시도 빠지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늘 하는 말에 다시 한번 속고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로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에게 싹 다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일단 가장 최근에 나온 파월 의장 발언부터 질문 좀 드릴게요. 아니, 파월 의장은 지난번에 이제는 약간 안심해도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얘기해놓고 간밤에 우리한테 왜 그래요? 왜 무섭게 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예, 나스닥이 7일 연속 올랐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속에 이제는 인플레나 경제 성장은 없어요. 진짜요? 관심법도 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이제 그분은 주식만 봐요 지금. 아, 주가만. 예, 그러니까 연준의 양대 책무인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은 다 달성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위대한 연준 의장이에요. 자, 이런 입장의 선분들은 화내지 마시고요. 이런 입장의 선분들은 항상 그 다음을 가는데 그게 바로 1996년 그린스펀 의장이 그렇게 했었어요. 네, 1996년 12월 역시 또 뉴욕에 있는 정례 간담회에 출석한 그린스펀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현재 주식시장은 비성적 과열 상태다. 와. 라는 그 유명한 연설을 하면서 주식시장을 그날 하루에 5% 빠뜨렸나 그렇습니다. 거의 뭐 차르본바를 예, 투입한 네. 예, 차르본바 무섭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준 의장들이 신경제 비슷한 일이 벌어질 때, 골디락스 비슷한 일이 벌어질 때, 안정 성장 속에 그냥 버틸 만한 물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연준 의장들은 꼭 자기가 이제 한 발 더 나가거든요. 나의 역할은 여기 멈추지 않겠어. 아니 왜 존재감을 꼭 그렇게 드러내야 돼요? 후임자에게 큰 짐을 덜어주겠어라는 게 내부 조직적인 의미일 거고요. 특히 파월 의장님은 내후년 임기가 끝나는데 그때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거의 이렇게 원수 사이거든요. 예, 그 엄청난 수모를 당했습니다. 2017, 18년에.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어졌고요. 생각나네요. 연준 의장을 내가 해고하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던 거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상하원에서 이 사람을 탄핵시켜야 되는데 그때 여소야대인데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서 본 것처럼 파월 의장은 연임의 생각이 없어요. 예, 연임의 생각 없는 지도자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분은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자아 실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연준 내에 또 다른 세력들은 연준의 목표, 연준의 임무를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까지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당장 그런 주장에 선봉장이 얼마 전 노벨 경제학상 받은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책에서도 네. 우리 연준은 이제 금융시장의 안정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할 정도입니다. 물론 이걸 공식적으로 채택하진 않지만 이런 마음이 굉장히 지금 어제 연설에서는 제가 봤을 때 많이 풍겨 나오는 것 같다. 당신들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나 아직 금리 동결 생각 안 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함으로써 주식시장이 다시 전고점을 넘어서는 것을 막아보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명시적으로 미국 경기가 확 꺾인다는 느낌이 들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장이 좀 올라가다가 뿅망치 같은 걸로 한 대 맞고 좀 내려가고 반복될까요? 뿅망치 치고는 너무 아픈데 아무튼 말 잘하는 두더지 망치. 네. 아무튼 이런 일이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공포가 어제 시장을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 그러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연준 의장 입장에서 시장 금리 올라가면서 주식시장 조정받으면 또 그때 지난 11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에 되게 부드러운 남자였잖아요. 그때는 또 히터를 틀어주더니만. 네. 예, 딱 2주도 안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어떻게 보면 망아지 같은 야생마 같은 자산 시장을 지금 길들이려는 굉장히 어려운 시도를 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채찍과 당근이 다 필요한데 그래서 지난달은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당근을 꺼내들었고 11월 들어서서 너무 급반등하니까 채찍을 꺼내들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도하게 빠지면 또다시 그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특히 12월 중순에 네.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그 점도표라는 걸 발표해요. 그렇죠. 경제 성장률도 얘기를 할 그렇죠. 테고. 내년 연말에 우리 정책금리 몇 %봐요. 요걸 가르쳐주거든요. 그걸 예를 들어서 시장이 신나게 또드겨 맞으면 뿅망치로 맞으면 이제 내년에 정책금리를 지금보다 많이 낮출 거예요라고 해버리면 주식시장이 금방 살아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연준 입장에서 물가와 노동시장에 대해서 걱정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산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쌀 때 사서 조금씩 시간을 분할해서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들 같은 경우도 10월에는 시장 살만하다. 이런 코멘트들을 좀 했던 이유들이 많이 빠지면 연준이 어떤 이야기를 그때 했었냐면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왔는데 현재의 시장 금리 상승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2-3번 인상한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라고 시카고 연은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손대지 않고 코 풀었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서 금리 인상 안 해도 되겠는데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네. 알아서 코를 풀었으니까 나는 금리 인상 안 해. 그때부터 사실 시장이 돌아섰지 않습니까? 10월 말부터 그 말부터 돌아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신다면 연준 의장이 이렇게 좀 시장에 대해서 날이 선 듯한 표현을 보일 때는 과열을 경계하는구나. 또 반대로 시장에 대해서 이미 시장이 조정이 큰데 우리가 왜 이거에 대해서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죠? 라는 사람을 또 내세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당근을 꺼내들기는 지금은 이제 좀 채찍적으로 다시 갈아타는 중이니까 위에 상승의 모멘텀들이 지금은 이제 있긴 있지만 네. 경기가 좋으니까 주가는 오르겠지만 좀 전고점 근처 가면 조심하는 게 좋은. 네, 이럴 때 저희들이 네. 이제 박스권 트레이딩, 그러니까 상하단 미국 주식시장의 나스닥 100 지수에 상하단을 놓고 너무 시장이 좀 과열로 가면 조금 줄인다든가 한국 주식도 쳐다보고 또 반대로 미국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그때가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 이런 식의 시장 흐름들을 연준이 어쩌면 유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단과 상단의 흐름을 몇 번 패턴으로 보시고 쌀 때 사서 비쌀 때 조금씩 팔거나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근데 국내 증시에서는 이게 뭐 레벨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번 주에 한국 증시는 월요일 날 급등. 이게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단 말이에요. 코스닥에서. 맞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날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어요. 이게 당분간 한 5분만 팔지 말아봐. 이런 조치잖아요. 너무 맞습니다. 급락하니까. 이 공매도 금지가 우리 증시에 이번 주에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대단히 부정적인 일을 했죠. 부정적이다. 예, 도파민 중독 상태를 만들었다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그러니까 마약이 왜 위험하냐 하면 도파민을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게 자극함으로써 사람 뇌 속에 있는 어떤 신선한 자극, 뭐 가장 저희가 행복감을 느끼는 일들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의 고백을 받아줬어요가 50이라면 마약은 200, 300이라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강한 쾌감을 느끼고 나면 웬만한 일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 그러죠. 이번 주가 그러면 이번 주 예. 우리 증시가 그런 첫날이 상황이었다. 그랬던 거죠. 첫날이 너무 강한 상승세가 났잖아요. 사이드카. 벌어진 다음에 다음날 미국 시장도 좀 안 좋고 또 차익 실현하려는 매물들이 나오면서 매도 사이드카.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이 급등락하면서 엄청난 변동성 속에서 특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최근에 개미 투자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 곧버스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인버스, 곧버스. 예, 이제
몇 배 레버리지까지 해서 매도에 베팅하는. 사실 좀 무서운 버스인데.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 안 타는 게 좋은 안 버스인데. 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이 꽃버스를 타신 분이 그렇게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조그마한 수익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들이 이제 도파민 중독 상태다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의 참가자들이 더 많은 수익 그리고 내가 방향을 맞춰서 빠졌을 때도 더 큰 수익 이걸 자꾸 원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세요 시장이? 예,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엄청 커지겠네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 당국은 불법 공매도도 잡고 시장도 좀 부양해 볼 목적으로 이걸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첫날 반응이 너무 격렬해 버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 큰 강한 만등 이후에 사람들이 자 이제는 내가 하락 베팅해서 수익을 내야지. 야, 이제 이러면서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보통 주식 시장이 0.5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2, 3%가 움직이는. 그러게요. 그런 거는 보통 미국장에서나 봤던 것 같은데. 그것도 개별 종목에서 본 건데 그렇죠. 한국 주식 시장이 개별 종목 돼버린. 그래서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세요. 그동안 워낙 운동장이 좀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평탄화하는 작업에 그 과정에 나타난 고통일 뿐이고 공매도 관련해서 이제 약발이 완전 끝났다라기보다는 요거 아직도 청산해야 될 잔고도 많고 좀 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부정적 효과와 상쇄된 면이 있다라는 거죠. 부정적 효과가 뭐냐면 제가 불과 2달 전입니다. 9월 14일 날 런던에 있던 한국의 금융감독 원장 한국금융 믿어달라 시장을 개방할 테니 한국에 투자해달라라고 IR을 했을 때 350명의 투자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기였대요. 그리고 2달이 지나서 물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했겠지만 네.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할 때 이게 선물이 없는 종목들이 있죠, 그죠? 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매도를 함으로써 리스크를 자기 보유한 자산을 팔면 가격이 빠지면서 팔아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공매도를 침으로써 위험을 이렇게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거래들을 원해요. 여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또 생기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 사모펀드가 있죠. 그렇죠. 한국형 헤지펀드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공매도를 금지시켜버리면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걸 금지시켜버리면 사모펀드 이 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요한 투자 세력들. 첫 번째는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한국을 투자하려던 특히 이렇게 우리가 로드쇼라고 하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우리 좀 투자해 주세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저평가 상태, 그렇죠. 긍정적인 면을 알렸던 노력들이 2달 만에 뒤집힌 거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공포. 우리 두 번째는 우리나라 자산시장에 이 공모펀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사모펀드들. 부자 고객들 돈을 가지고서 M&A를 하는 데들도 있고 M&A만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것 말고도 예, 주식이 고평가된 주식들은 좀 팔고 저평가된 주식들은 사는 식의 그런 식의 한국형 헤지펀드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지금 부각되면서 쌤쌤이 돼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 공매도 금지하기 전 주가가 지금 오늘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커졌지만 미국장 계속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젯밤 빼고 계속 올랐는데 그렇죠. 왜 우리는 이렇게 움직였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결국 도파민 중독 상태가 첫 번째 이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긍정적 효과를 상쇄시킬 부정적 효과들도 발생을 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얻는 것과 잃은 것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추가로 국회에 청원을 더 제기를 했어요. 공매도 제도 관련해서 아예 기관하고 같이 갚아야 되는 날짜도 맞춰주고 그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신 와중인데 세계 최대 주식 수탁은행 여기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이라는 데서 한국 주식 공매도하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앞으로는 주식을 꿔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회사가 저 국민연금에 있을 때 엄청 거래를 많이 하던 세계적인 운용사입니다. 주식을 수탁하는 은행이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커스터디라는 곳인데 이제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에 투자를 엄청 하는데 그 주식이 정말 나한테 이체가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늘 걱정이 돼요. 그리고 그 주식을 또 누가 딴 사람이 내 주식을 가져가지 않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일정 수수료, 아주 작은 수수료입니다만 수수료를 받고서 내가 당신의 돈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한테 와 있어요. 국민연금 당신이 산 주식은 지금 어디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건 있지만 그 주식의 원본은 저희 은행에 보관돼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만에 하나 이 돈이 전용되거나 해킹을 당하거나 하면 저희가 이 수수료를 받았던 대가로 당신에게 물어주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곳이고요. 또 하나 이 은행의 중요한 역할은 스파이더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유명한 우리 저희들 골드 스파이더라는 세계 최대의 상장지수 펀드 혹시 아신 분 많을 겁니다. 해외 투자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게 되는 게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금에 대신 투자해주는 ETF. 세계 최대의 ETF인 이 스파이더 ETF를 만드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손이고요. 우리는 이 이름을 잘 모르는 게 상표가 워낙 유명해서. 블랙락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이셔스 뭐 이런 거 잘 모르만 알지. 그 뒤에 뭐 스테이트 스트리트 어닝이 어떻고 뭐 블랙락이 어떻고 뱅가드가 어떻고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니까 그냥 되는데 이제 이 은행이 자기들한테 이런 수탁을 맡겨주어 있는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맡긴 주식들에게 약속을 받아요. 이 주식을 공매도하는 주식으로 빌려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당신한테 추가적인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큰 네트워크와 신뢰도를 가지고 있고 또 ETF 운용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렇죠. 그 공매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ETF 운용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큰 손인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갑작스럽게 이게 공매도가 금지돼 버리니까 사업 환경이 아이고 안 좋겠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건 좀 공매도 주식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도 이미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들 공매도 빌려주는 거 금지된 거 아시죠? 그러면서 이미 사업 환경이 국민연금이 굉장히 큰 고객이었을 텐데 저는 이제 지금은 모릅니다. 옛날에는 큰 고객이었는데 지금은 모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업 환경이 축소되니까 여기에 그렇게 큰 사무소를 두고 여기 한국 시장에 굳이 우리가 영업을 해야 되냐 고민들을 하게 될 때 첫 번째가 이제 국내 주식 대여 중단부터 순서가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공매도 관련해서 의견들이 많으신데 송아은님 공매도 금지가 소탐 대실할까 봐 걱정됩니다. 문정진님 여기에서 불법 공매도만 선별적으로 금지를 해야죠 말씀하셨어요. 사실 정부도 그 당초 정책의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국내에서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꾸지 않았으면서 마치 내가 그 주식 빌려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파는 거 안 된다. 근데 글로벌 IB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서 장난치는 곳들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적발을 한 건데 지금 특조단장 얘기로는 한 두세 군데 더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공매도 그 내년 6월 말까지는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어질 텐데 자 그러면 박사님 우리나라가 되게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잖아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이게 선진국이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그런 거라고 하던데 이거 하면은 뭐가 좋고 우리는 왜 이번에 공매도 금지하면 여기 못 들어간다고 자꾸 그래요? 이거가 이제 20년 된 이슈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머징 마켓 펀드에 비해서 전 세계 선진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자금이 한 10배 됩니다. 아무래도 믿을만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전 세계 시가총액의 절반 정도가 미국이고 나머지 절반이 결국은 유럽이랑 일본 그리고 이제 중국 정도가 되는데 결국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 비중을 보더라도 한 10% 15%밖에 안 되는 게 신흥국 시장이니까 이 신흥국 시장을 전용으로 해서 투자하는 펀드들이 1조 달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진국 시장 전체를 투자로 하는 건 수십조 달러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한국이 지금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 비중이 1% 정도 됩니다. 한국이. 그럼 1%만 그 안에 편입돼도 사실 이머징 마켓에서 15% 편입돼 있는 것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돈이 굉장히 좋은 돈이잖아요. 또 왜냐하면 선진국 시장에 그냥 이거는 넣어놓고 별로 이렇게 조정 안 하는 돈들인 장기 자금들일 가능성이 그렇죠. 높죠. 일단 그냥 묻어두는 목돈이죠. 근데 이제 신흥 시장은 겁나잖아요. 이머징 마켓 말만 들어도 뭐 떠오르는 시장인 것 같지만 사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불안정한 시장이다 보니까 불안정한 시장인 EM 시장은 자금의 유출입이 되게 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머징 마켓에 있으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를 현금 인출기로 쓴다. 이런 걱정들 많이 할 정도로 갑자기 샀다가 돌연 팔아버리는. 그렇죠. 이게 다 펀드 흐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선진국 시장 들어가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선진국 시장 들어갈 때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두 가지 규제를 안 들어줬어요. 첫 번째 규제가 뭐냐면 외국인 등록 규제. 이 사람이 누구고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고 여기 돈 얼마 있고 이거 다 일일이 신고해야 되는데 사실 그 신고하는 절차만 봐도 사람들이 겁이 나잖아요.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에이 귀찮아. 이런 게 있었고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뭐냐면 24시간 외환 거래가 안 된다는 점이었죠. 우리나라 외환 시장 9시에 문 열어서 3시 반에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좁은 시간에 걸려 있으니까 이거 24시간 돌아가는 글로벌한 국제 규격에 맞춰서 외환 시장 개방해라. 또는 규제를 철폐해라. 이게 9월 13일 날 이복현 원장이 영국 가서 했던 이야기 중에서 개방하겠다라는 내용이 우리는 다 이거였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개방이나 개혁은 일단 잘 모르겠는데 네. 공매도 금지까지 하면 시장에 대한 환경이 규제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남들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신호처럼 느껴지는 거죠. 친하게 지내자고 했는데 사실 그럴 마음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했다는 건데 짧은 시간이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원엔 환율 하나 질문 드릴게요. 엔화 860원대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거 더 내려가요, 박사님? 더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부터 엔화 투자를 한번 해봐요? 저는 하고 물려 있습니다만 더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단가를 맞추고 계세요? 그렇죠. 900원에 열심히 샀는데 네. 요즘 더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투자할 만하다. 홍춘욱 따라하기 지금 열풍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엔화 환율 관련해서 변동폭 있을 때마다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